더욱더 큰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간은 어떻습니까? 간은 오늘날 산업사회와 기계문명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사라진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물질적인 가치의 추구를 잘못된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문명과 산업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급자족적인 농민 공동체를 통해서 비폭력과 평화 그리고 인간의 삶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 또 관계적인 가치, 유대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욕망의 추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와 욕망에 대한 서로의 판단과 취하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비교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다와의 차이를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즉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준다면 비교하기 요약에서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관계 요약입니다. 관계 요약은 먼저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시문들은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인과관계의 글이 있을 수 있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글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글 사이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 글 사이의 관계는 비교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된 점과 다른 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비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조 관계는 비교 관계에 의해서 차이점이 대립되게 두드러지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보다는 주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대립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대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상술 관계 보죠. 한 주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글과 그 추상적인 개념을 보충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 둘이 상술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지와 상술이 되겠죠. 예시관계 보죠. 한 주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글이 있을 수 있고요. 추상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론과 사례의 관계, 예시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론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주장을 말하고 있는 글과 그 주장을 반박하는 글 사이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대조관계가 좀 다른데요. 대조관계는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론관계는 앞선 글 혹은 뒤에 있는 글에 대해서 반박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공박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반박관계로 보는 것이 반론, 반박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문들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둘 사이에 일정 정도의 영향관계가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서 제시문들의 공통 주제를 찾고 제시문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책에서 혹은 여러 글에서 뽑혀져 나온 것들일 것이기 때문에 공통 주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통 주제를 찾았다면 그 공통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또 어떤 관계들로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파악한 제시문들 간의 관계 유형을 통해서 이 글은 이 글의 원인이니까 먼저 원인이 나오고 나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제점, 원인, 해결책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제시문의 관계들을 고려를 해서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가보죠.
제시문사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한 편의 글로 잘 재구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잘 이어 붙여서, 그렇죠? 잘 이어 붙여서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흔히 이제 제시문들을 재구성해서 요약하시오, 혹은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구성하시오, 뭐 이런 유형들이 그동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없어진 유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를 비롯해서 언제든지 다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두고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제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 기출문제에서는요, 가나, 다, 라까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가나 2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가부터 확인해보죠. 여기에서 나는 만약 원숭이 또는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의 모양과 기관을 가진 기계가 있다면, 자, 원숭이가 바로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의 모양과 기관을 가진 기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동물이 아니라고 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자, 생각해보죠. 이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동물의 모양과 기관을 가진 기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기계는 동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물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기계입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른 모든 뭐 생물학적인 기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성이 없다면 기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뭔가 다르게 여기겠네요. 즉,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기계가 곧 동물이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의 이제 기준, 이 다른 것의 핵심적인 기준은 이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보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가능한 한 우리의 행동을 모방하는 기계가 있다면 이런 기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2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정말 비슷한 모양과 안에 기관을 가진 정말 생체공학적인 사이보그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존재가 인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로봇을 생각해보면 쉽겠죠. 첫째, 기계는 우리가 하듯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말이나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사실 컴퓨터들은